그럼 첫 번째로 진민정 박사님께서 뉴스룸과 독자 사이의 새로운 신뢰 관계와 강력한 독자 공동체 구축하기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진민정입니다. 말씀대로 원래 오늘 발제는 그 르몽드의 독자 담당 부서의 총책임자인 질반코트님께서 해주기로 하셨었는데요. 며칠 전에 이분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코로나19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한 상태시라고 합니다.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웨비나 형태의 그런 컨퍼런스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니까 그런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은 그 발제가 원래 제가 발제가 아니었고 그분이 발제를 하기로 했었는데 급하게 발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의 자료를 서로 이렇게 메일로 교환을 하면서 조금 전달을 받아서 그분이 주신 자료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찾은 자료를 같이 종합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미흡하겠지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가? 위에 거. 네. 네, 먼저 지금 르몽드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보통 가디언과 뉴욕타임즈와 더불어서 세계적인 신문이라는 그런 평판을 갖고 있는 언론사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 르몽드 같은 경우는 그 독자와의 관계,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언론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맡은 직책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메디아터라는 직책입니다. 그 실은 질반코트 씨가 원래 이 르몽드의 메디아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은 제가 섭외를 했던 것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메디아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보통 그 중재자라는 의미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옴부즈맨이 하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그 1990년대에 만들어진 직책이거든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당시 상당히 재정적인 위기가 오자 그런 그 르몽드 자체가 좀 고민을 한 거였습니다. 정론지의 길을 갈 것인가, 혹은 뭐 상업적인 언론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던 그 차에 이런 새로운 정론지의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메디아터라는 직책을 신설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작년에 제가 이런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슈퍼 메디아터를 만드는 그 관련된 기사였는데요. 그 내용은 뭐였냐면 이 그 질반코트를 새로운 메디아터로 이제 임명을 한다라는 얘기였는데, 그게 이 사람 자체가 그 편집국장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이런 새로운 사람에게 이런 직책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독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함이라고 르몽드는 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래 이 그 메디아터의 어떤 역할은 저널리즘의 그 책무를 르몽드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거나 혹은 조언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 뭐 이렇게 그 하나는 또 이런 어떤 독자의 발언들 중에서 편집진에게 전달해야 할 발언 같은 것들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르몽드의 어떤 운영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뭐 전 세계 독자 커뮤니티를 강화하기 위해서 편집진과의 어떤 만남을 조직하는 일, 혹은 뭐 그 저널리즘 페스티벌이나 르몽드 페스티벌 같은 르몽드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그런 이벤트를 조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여기 안에는 르몽드 독자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몽드 독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만든 그런 어떤 기관 같은 건데요. 그 독자협회와 함께 르몽드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를 찾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면 이게 그 르몽드 페스티벌의 포스터거든요. 2017년, 2018년, 2019년 포스터인데요. 포스터 이쁘지 않나요? 네, 이게 올해만 2014년부터 계속 해왔던 그런 행사인데 올해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포스터, 그러니까 이 르몽드 페스티벌들 중에서 그 2017년에 제가 이 페스티벌에 참여를 우연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르몽드 페스티벌 2017년을 소개를 하자면 참여 독자가 2,500명 가량이었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토론만 하거나 뭐 혹은 이렇게 회의만 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토론도 하고 만남도 갖고 다양한 공연도 곁들여진 그런 행사고요. 그리고 또 그 여러 중요한 연사들과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도 하는 그런 어떤 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이제 그 대표적인 그러한 대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그 로렌스 레식 하버드 법대 교수죠. 그 인터넷 법률의 전문가였던 사람, 이 사람과의 대화나 혹은 시린 에바디라는 그 여성 법조인이자 인권운동자인 그 여성과의 대화, 그리고 그 AI 딥러닝 분야의 최고의 석학이라고 불리는 얀 르쿤 뉴욕대 교수도 그때 있었고요. 그리고 특별히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그 캐서린 바이너 그 가디언 편집국장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때 당시 여성이 이제 가디언 역사상 그러니까 19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여성 편집국장에 임명이 됐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브렉시트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여성이 그 캐서린 바이너가 특히나 뭐 탈진실 시대의 미디어란 주제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게 상당히 조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거기 가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그 대화 중간에는 찍을 수가 없어서 마지막에 이제 끝나고 찍은 사진이고요. 당시에 이 그 캐서린 바이너가 알고리즘 때문에 확증 편향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이런 시대에 언론의 역할은 달라야 한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했었는데 상당히 그 흥미진진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행사는 파리에서뿐만 아니라 그 몬트리올에서도 2019년에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파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그 나라에서 여러 곳에서 이런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그 2019년 르몽드 페스티벌에서는 그 르몽드 페스티벌 주간에 이 르몽드 편집국과의 대화를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또 우연히 그때 당시에 이 파리에 가게 돼서 이 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게 뭐랄까, 왜 이들이 이렇게 강력한 어떤 독자 공동체를 구축하려고 하는지의 원인을 여기서 좀 찾은 기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그때 기억이 남는 건 제가 도착했을 때 제 바로 옆에 있었던 한 젊은 그런 여성 독자에게 물었거든요. 왜 르몽드를 읽는지 물었더니 르몽드가 그냥 단순히 독자들이 알아야 할 사안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그 이면에 뭔가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언론이다라는 인식이 아주 강했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느낌이 뭐였냐면 독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르몽드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역할들을 찾아달라라는 그런 주문을 편집국에 하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그
여름이 되면 해마다 그 저널리즘 페스티벌을 합니다. 뭐 저널리즘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이라고 여기에선 얘기를 하는데 인터내셔널의 행사는 아니고요. 보통 그 7월에 그 남부 프랑스의 아주 작은 지방에서 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편안한 느낌으로 앉아서 같이 대화도 하고 콘서트도 즐기고 같이 식사도 하고 좀 놀면서 공부하는 느낌의 그런 페스티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강가에 있는 마을이거든요. 작은 마을, 작은 도시, 그러니까 한 450명, 60명 이 정도 규모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 해마다 열리는 페스티벌인데요. 이게 이 도시에게도 상당히 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도시에게는 중요한 행사가 되는 거죠.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그리고 또 여기가 이제 뭐 콘서트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시회도 하고 다큐멘터리나 영화 같은 걸 같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독자와의 교류가 아니라 상당히 조금 인간적인 교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냥 여기 어떤 컨퍼런스나 이런 데 나와서 잠깐 이야기하고 끝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같이 일상에 대한 공유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뭐 이런 어떤 페스티벌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 행사에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이 그러니까 가족들과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 아이들이 또 이곳에서 이 르몽드의 기자들과 같이 신문을 이 페스티벌에 대한 신문을 만들기도 하고 그걸 나중에 또 판대요. 6시 정도 되면은 이 신문 만든 거를 이제 가지고 가서 뭐 파는데 부모님들이 대부분 자기 자녀들이 만든 거라서 이 신문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글쓰기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어떤 저널리즘 교육이 어떻게 보면 뭐 미디어 리터러시의 형태로 이런 것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19가 뭐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오늘 그 프랑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그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3월, 4월 이때는 외출 금지령이 내렸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집콕 생활을 했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이럴 때는 더 독자들과 더 가까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독자와의 관계를 더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그 화상회의 같은 거였습니다. 줌을 이용한 화상회의인데 독자들이 이제 코로나19에 관련해서 궁금한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하면 지금 여기에 그 왼쪽에 아래편에 있는 분이 바로 질반꽃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반꽃뜨가 이것들을 조직을 해서 전염병 전문 기자들이 독자들이 어떤 질문에 답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이 화상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독자와 함께하는 생방송 라이브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이게 그 제목은 노비 꽁피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어떤 격리 생활 그때 당시 그 외출 금지 기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생방송 라이브인데 이게 외출 금지가 되고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독자들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독자들에게 일상적으로 뭔가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고민을 르몽드가 하다가 이런 생방송 라이브를 만들게 됐는데 주로 이제 좀 슬기로운 어떤 집콕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그런 어떤 상담 같은 것들을 제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 하루에 7만 2천 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보통 평균 15분에서 20분 정도 여기에 참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큰 좋은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르몽드가 또 새로운 구독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르몽드가 최근 상당히 이 독자들이 특히 그 유료 구독자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 유료 구독 모델이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전까지는 조금 평범한 모두에게 일괄되게 똑같은 어떤 모델을 제시하는 거였다면 이게 지난 6월, 7월 이 정도에 이게 지금 새로운 구독 모델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독자들이 그 구독료 책정과 관련해서 동일한 어떤 요구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걸 파악을 해서 이 다양한 독자들의 요구에 뭔가 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화를 시킨 거죠. 그래서 이게 네 가지 모델이 주로 있는데요. 뭐 에센셜 모델이 있고, 인테그럴 모델이 있고, 그리고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아무튼 패밀리 모델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델들이 있고 또 이게 그 디지털 구독과 또 종이 신문을 같이 구독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모델도 있고 두 사람 혹은 네 사람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모델, 이렇게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이 그 르몽드가 그 구독 모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 안에 그 어떤 테마별 뉴스레터 같은 것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르몽드 게임 같은 것도 있고요. 좀 다양한 르몽드가 선정한 어떤 이벤트에 초대하는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그런 어떤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을 통해서 지금 이거는 어떤 화면이냐면 처음에 예전에는 이제 이게 월별로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뭐 연 구독을 따로 이렇게 선택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구조였는데 이렇게 클릭 한 번으로 월 구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연 구독을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버튼 하나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연 구독을 선택한 독자들이 15%가량 이렇게 늘었다. 뭐 이런 식의 13% 정도 늘었다라는 그런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독자 수가 르몽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지금 이게 그 최근에는 40만 명이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2020년 7월에는 근데 뭐 최근에 아시다시피 그 이런 어떻게 보면 외출 금지나 혹은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언론사의 디지털 독자들이 상당히 늘어난 상황이기도 한데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지금 이 각각의 그 언론사별로 몇 퍼센트가 늘었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면 그 르몽드가 솔직히 말해서 조금 더 독보적으로 다른 언론사들보다 훨씬 더 많이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그 증가한 디지털 구독자들 중에는 외국인이나 혹은 젊은 독자들이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최근 르몽드의 목표는 2025년에 100만 명을 이렇게 다다르게 하는 게 이들의 목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방대한 꿈이 아닌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꿈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르몽드 편집국장의 말에 의하면 이게 그 이전부터 계속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그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몽드 디지털 유료화의 성공 요인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본 그러한 기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르몽드 편집국장 그 제롬 페누글리오가 했던 말인데요. 언론이 죽었다고 했나? 언론은 죽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는 저널리즘의 퀄리티의 승산이 있다라는 그런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르몽드 같은 경우는 그 디지털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독자들 같은 경우는 이 젊은 독자들이 맞춰서 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스냅챗 같은 데다가 뉴스를 서비스를 한다거나 혹은 또 가치 없는 정보 생산은 중지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전보다 실은 이 르몽드가 훨씬 더 좋은 정보를 그러나 그러니까
뭐랄까 정보의 생산을 줄이면서 좋은 정보를 더 많이 제공하는 방식 이거를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2018년 이후에 기사량을 25% 가량 줄였는데 그 이후에 오히려 구독자가 같은 해에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은 근데 이러한 방식은 뭐 르몽드뿐만 아니라 가디언에서도 2016년에 이런 그 기사량을 줄이고 훨씬 더 많은 독자가 들어왔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현명한 구독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그 독자들에 따라서 독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어떤 모델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리고 진짜 서비스의 제공을 들 수 있습니다. 아까 저는 그런 코로나19 상황에서 독자들의 그 일상과 같이 일상을 공유하기 위한 그런 동영상 서비스도 이러한 어떤 진짜 서비스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그 독자를 그냥 늘리겠다라는 그냥 막연한 그런 방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진짜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디지털 구독 모델은 기성 언론사에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의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생 매체보다는 아무래도 뭐 브랜드 가치도 훨씬 많고 아카이브도 구축하고 있어서 훨씬 입체적인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독자와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하나의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여드린 그러한 르몽드 저널리즘 페스티벌 같은 것도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일 텐데요. 막연하게 그 독자들을 멀리 있는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직접 인간적인 교류를 통해서 그들과 일상을 공유하고 즐거움을 공유하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본 르몽드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에 대한 그 인터뷰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게 제롬 베노글리오 편집국장이 말하는 그러니까 르몽드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2020년 르몽드를 세 개의 단어로 표현을 할 때 일단 저널리즘과 독립과 신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 속에서 신뢰라는 말이 상당히 자주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그 미래 구독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르몽드의 전략 역시 신뢰관계의 구축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독자들을 디지털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10년 뒤에 그 르몽드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그 뭐랄까요 자신감 넘치는 그런 발언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또한 뭔가 그 르몽드 자체가 뉘앙스, 복잡한 담론 그리고 글쓰기 사이의 관계를 지켜내는 하나의 생태계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이 그 편집국장의 주장대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그런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독자 한 사람으로서 저도 관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많은 그런 정보 채널이 우후죽순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르몽드 같은 경우는 독자와의 강력한 소통을 통해서 강력한 독자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들 자체가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광고 시장 자체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가파라고 하죠. 그런 구글이나 뭐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데서 디지털 광고 수익의 80%가량을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광고 시장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좋은 기사를 통해서 독자를 어떻게 보면 늘려야 그리고 독자의 구독 수익을 늘려야지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르몽드 같은 경우는 참고로 비즈니스 모델이 그 구독료가 50%고 나머지 광고와 그 이외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일단 이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독 행위에 있어서 신뢰관계가 정보 자체보다 더 중요한 어떤 결정적인 동기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방식이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그 독자의 어떤 관심사를 파악하고 체계화해서 독자가 원하는 독자들이 뭔가 유용하다고 느낄 만한 그런 콘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나아가 독자 퍼스트를 어떻게 보면 실천하는 방안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콘텐츠는 킹이고 인게이지먼트는 퀸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콘텐츠뿐 아니라 인게이지먼트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 시대가 됐다고 보고요. 뭐 르몽드처럼 이제는 어떻게 보면 독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자신들의 어떤 활동의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지 않나 우리 사회에서도. 그래서 보이지 않는 대중을 상대로 어떻게 그 헛발질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독자와 어떻게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들을 통해서 건강한 뉴스 생태계를 이제는 건설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민정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 진 박사님께서 지금 프랑스의 그 르몽드 신문의 사례를 참조하셔가지고 독자 커뮤니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좀 낯선 풍경이기도 하고 낯선 문화이기도 한데요.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 언론사가 독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이 문제는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